1995년 한여름, 태풍으로 떠내려온 드럼통에서 나는 악취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2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대형 태풍이 지나간 뒤 강원도 외곽의 작은 호숫가 마을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와 강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평소 고요하던 호수 주변의 지형이 완전히 변형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산비탈을 따라 내려온 흙더미와 토사는 호숫가 절벽 일부를 무너뜨렸으며, 수십 년간 그곳에 쌓여있던 흙과 바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것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호숫가로 나갔고, 무너진 절벽과 쓸려 내려온 나무들, 그리고 진흙으로 뒤덮인 호숫가를 보며 자연의 위력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절벽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한 주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진흙과 흙더미 사이로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커다란 원통형의 물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토목 자재나 하수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녹슬고 조금 부서진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으며, 묵직하고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이 드럼통이 무엇인지, 왜 이런 깊은 곳에 묻혀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는 옛날에 마을에서 사용하던 저장 용기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누군가는 군부대에서 버린 물건일 거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드럼통이 주는 묵직하고 음산한 느낌의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럼통 표면에 묻어있는 흙을 닦아내자 콘크리트가 매우 정교하게 성형되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영구적으로 봉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으며, 드럼통의 크기도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기에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고, 주민들은 그 드럼통 주변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별다른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명의 경찰관을 파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드럼통을 확인한 순간 그들 역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드럼통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정교한 밀봉 상태를 보며 이것이 일반적인 폐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드럼통을 완전히 땅속에서 꺼내기로 결정했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드럼통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럼통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으며, 결국 로프와 지렛대를 이용하여 천천히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드럼통이 완전히 땅 위로 올라오자 경찰관들은 밀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드럼통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표면에 작은 균열 틈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균열 틈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오랜 세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썩어온 무언가의 부패 냄새였으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드럼통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반과 형사팀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드럼통은 즉시 비닐천으로 임시 밀봉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했으며, 본격적인 과학수사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은 철저히 보존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과
강력계 형사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방호복을 착용한 채 드럼통을 조심스럽게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조금씩 깨어내자 내부에서 검은색 대형 비닐 포장이 나타났고 그 비닐 역시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으며 로프와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비닐을 한 겹씩 벗겨냈고 마침내 최종 포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인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경악했고 평화롭던 호숫가 마을이 갑자기 살인 사건 현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며 1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태풍과 함께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럼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미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신의 옷 일부가 남아 있었고 특히 청바지와 가죽 벨트 그리고 시계 등 부패하지 않는 물품들이 일부 보존되어 있었기에 신원 파악의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시신을 부검실로 옮겨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치아 상태와 골격 구조 그리고 남아있는 의복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시계는 198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과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강원도 일대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례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85년에 실종 신고된 40대 남성의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남성의 신체 특징과 실종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그리고 소지품 등이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의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남성의 이름은 김모 씨였고 그는 당시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으며 1985년 여름 어느 날 회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긴 채 집을 나선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실종을 조사했지만 그가 사업 실패와 빚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타살이나 범죄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10년 동안 그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 희망은 참혹한 현실로 바뀌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10년 동안 땅속 드럼통에 갇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1985년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꺼내어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김 씨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드럼통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드럼통은 일반적인 산업용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주문 제작하거나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드럼통의 콘크리트는 매우 고품질이었고 내구성이 뛰어나도록 철근까지 보강되어 있었으며 밀폐를 위한 뚜껑 부분은 용접과 콘크리트로 2중 3중 봉인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드럼통 내부에는 시신을 감싼 비닐 외에도 방수 처리된 천과 로프 그리고 강력한 산업용 테이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시신이 최대한 오래 보존되고 외부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드럼통을 제작한 후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호수 절벽 아래 깊은 곳까지 운반하여 묻었던 것입니다. 드럼통의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기 때문에 범인은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의 공범이 있었거나 중장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1985년 당시 그 지역에서 콘크리트 작업이나 토목 공사가 있었는지 기록을 조회했고, 또한 중장비 대여 기록이나 운송 차량의 출입 기록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드럼통이 발견된 위치를 분석한 결과 그곳은 1985년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외진 곳이었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드럼통을 그곳에 묻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고, 경찰은 당시 그 지역으로 이어지는 임도나 산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985년 당시 그 지역을 왕래했던 차량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범인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고, 만약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드럼통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1985년 김 씨가 실종되기 전 그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추적하기 시작했고, 당시 수사 기록에 남아있던 인물들을 하나씩 다시 소환하여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것은 김 씨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후 1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고생해왔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누가 남편을 죽였는지 꼭 밝혀달라며 경찰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된 것은 김 씨의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추적하여 하나씩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김 씨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이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무역업을 하다가 1984년경 회사 자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특히 회계 처리 문제와 비리 의혹으로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목격자들은 김 씨와 이 씨가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고, 이 씨가 김 씨에게 만약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되었을 때 경찰은 당연히 이 씨를 용의자로 의심했고,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지만, 이 씨는 김 씨 실종 당일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었다며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실제로 그가 제시한 출장 기록과 호텔 숙박 기록이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단정할 수 없었고, 김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이 씨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시신이 발견되고 명백한 살인사건임이 밝혀지면서 이 씨는 다시 한번 강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드럼통 내부에서 채취한 각종 미세 증거물들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비록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밀폐된 환경 덕분에 일부 증거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신을 감쌌던 비닐과 로프에서 발견된 미세한 합성 섬유 조각들이었고, 이 섬유들은 일반적인 가정용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산업용 소재였습니다. 감식팀은 이 섬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초중반에 특정 산업용 공장에서만 사용되던 특수 포장재의 일종임을 밝혀냈고, 더 나아가 이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취급했던 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 속에는 이 씨가 1980년대에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씨의 회사는 바로 그러한 산업용 소재를 수입하여 국내 공장들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지만, 감식팀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드럼통 내부의 콘크리트 표면에서 채취한 접착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접착제는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특수공업용 제품이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 특정 건설 회사에서만 사용하던 구형 제품이었고 그 건설 회사는 당시 이 씨와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건설 회사의 과거 거래 기록을 확보했고 1985년 당시 이 씨가 그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자재와 접착제를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소규모 창고를 짓기 위해 자재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런 창고가 건설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고 구입한 자재의 행방도 불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드럼통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취급하던 산업용 자재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1985년 당시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을 재조사했고 김 씨가 실종되기 직전 이 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으며 김 씨는 이 씨의 회계 비리를 증거로 돈을 받으려 했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도 높게 압박하며 1985년 당시 그가 제시했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재검증하기 시작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주던 증인들과 기록들에서 수많은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실종된 날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고 호텔 숙박 기록을 제시했지만 경찰이 그 호텔의 오래된 기록을 다시 조회한 결과 이 씨의 이름으로 예약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체크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호텔 직원들도 1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출장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던 거래처 담당자를 경찰이 찾아가 조사한 결과 그 담당자는 이 씨와 그날 만난 것은 맞지만 오후 늦게 짧은 미팅만 했을 뿐이며 이 씨가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어디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당시 차량 이동 기록과 주유 기록, 그리고 통행료 납부 기록 등을 모두 추적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차량이 실종된 날 새벽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출장을 가는 길에 잠시 다른 곳에 들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왜 강원도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종합하여 범행을 재구성했고 그들이 그려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985년 여름 이 씨는 회계 비리 문제로 김 씨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김 씨가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씨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이를 받아들여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회사 창고나 외딴 장소로 김 씨를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그를 공격하여 살해했고 시신을 발견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제작해둔 콘크리트 드럼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강원도 외곽의 외진 호수까지 차를 몰고 가서 드럼통을 호숫가 절벽 아래로 굴려 묻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이 씨는 출장지로 향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축적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 그리고 무너진 알리바이를 근거로 이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이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이 씨는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증거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자신은 김 씨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억지 기소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드럼통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과 접착제 성분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그가 1985년 당시 구입한 자재들의 용도를 추궁하며 또한 그의 차량이 범행 당일 강원도로 이동한 기록을 보여주자 이 씨의 태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당시 이 씨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제보를 한 것이었는데 그 직원은 1985년 어느 날 이 씨가 회사 창고에서 이상한 큰 통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드럼통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이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자백은 여전히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다툰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밀쳤는데 김 씨가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시신을 발견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드럼통을 만들어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드럼통의 제작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도구와 자재들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이 씨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들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호숫가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애매하게 답변하다가 나중에는 호숫가에 묻은 것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그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으며 10년 만에 드러난 완전 범죄 시도와 태풍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극적인 스토리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증거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하고 10년 동안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던 냉혹하고 치밀한 범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씨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김 씨의 유족들은 비록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이 처벌받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실감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호숫가 마을 주민들은 그 일을 잊지 못했고 특히 드럼통이 발견된 그 절벽 근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호수는 원래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었다고 말하며 태풍이 산을 무너뜨리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낸 것은 어쩌면 피해자의 억울한 영혼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연을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그 지역 주민들은 호숫가에 작은 비석을 세워 김 씨를 추모했고 매년 그가 발견된 날이 되면 간단한 추모 행사를 열어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자연재해로 인해 극적으로 드러난 기이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아무리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하려 해도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